2년 전이었죠.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시작할 사법 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한 이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앞에서 일어난 사고였었는데요. 예. 당시 사고 시간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한 이 초등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던 길에 만취 승용차 운전자가 이 아이를 차로 치여서 숨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28%입니다. 면허 취소, 그러니까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또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요. 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48초 정도 이탈을 해서요. 네. 20여 미터 떨어진 본인의 집에 주차를 하고 48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고 후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도 하게 되고 이제 이 사고 현장이 처리될 때까지 본인이 가해자라고 밝히면서 사고 현장에 머물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48초가량 집에다가 차량을 주차해두고 다시 나온 이 과정에서 뺑소니가 아니냐까지 쟁점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스쿨존에서의 사고, 음주운전 사고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7년,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말씀해 주셨고 네. 대법원 5년입니다. 형량 낮아진 것 어떤 것 지켜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징역 20년이 일단 나오게 된 배경에서는 일단 뺑소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주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스쿨존 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식이법, 이것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어린 아이가 꿈도 펴보지 못하고 이 생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됐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지만 일단 일본적으로 1심에서도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48초 만에 현장에 복귀를 다시 했고 본인이 가해자임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주의 의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없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점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48초 만에 돌아왔다는 표현도 맞지만 48초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는 표현도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건 직후에 이제 사이드 미러나 백밀러 등을 확인해서 분명히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일단 한번 형이 대폭 낮아지게 됐고요. 예. 이제 도주 치사 혐의가 빠지고 나서는 이제 1심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사고 혐의 그리고 또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음주 사고였잖아요. 이 점이 반영이 돼서 징역 7년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이제 공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제시했다는 사정, 그리고 당시 혈액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사정 등이 양형에서 참작이 되어 징역 7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후 항소심에서는 2년이 감형이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양형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형이 된 부분은 사실 법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번 사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었는데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한 가지 더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 둘을 이제 실체적인 경합관계로 보아서 중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죄로 보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 여러 가지 죄가 문제될 때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위로 평가받는다면 아하. 여러 가지 법조문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2심에서는 이렇게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음주
사고를 낸 부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 법조가 적용이 되지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법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감형이 된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항소심의 판단,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고 이 둘을 상상적 경합관계를 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징역 5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 그리고 공탁금을 이용해서 감형받았다라는 건데 이 공탁금 5억 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금 일단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지요? 그렇죠. 공탁이라는 제도가 사실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공탁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갚겠다고 함에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나로서는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 금액을 맡겨두고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변제 공탁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형사 변제 공탁이라고 해서 특히 이런 형사 사건 같은 가운데에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 예. 합의는 보통 이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적어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합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합의금의 액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예.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무리하게 전달하려고 한다면은 더 큰 또 피해,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일단 공탁의 형태로 맡겨두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음에도 가해자 입장에서 일단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어떤 양형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지가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 공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판결이 선고되기 뭐 열흘 전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도 지금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요. 거듭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해둔 것인데 법이 바뀌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실상 가해자가 본인이 원하면 그냥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이제 공탁 회수 동의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가져가라.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알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공탁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공탁을 해두면은 사실상 양형에서 참작을 좀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문제를 좀 불러일으키고 아니,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 그러고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5억 원이라는 공탁금 결코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2심에서도 이제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고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공탁을 안 한 것과 공탁 이런 피해 회복의 금전적인 노력을 아예 안 한 것과 이런 부분을 노력한 부분은 사실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판결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기에 어떤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공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 지금 계속 절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의 의사와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탁이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번 사건 대낮에 그것도 스쿨존에서 음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징역 5년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얘기 나누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민식이법 등등이 만들어졌던 게 이제 무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워낙에 많거든요. 좀 짧게 어떤 말씀 좀 하시겠어요? 저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등하교를 하는 또 학부형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징역 5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저도 충분히 또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근데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양형 기준의 현실화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는 점 당연히 양형
과정이 참작이 되겠지만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액암이었다는 사정, 물론 개인의 그런 투병 이유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이 암이라는 사정과 음주운전 간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탁금,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둔 것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법과 안전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좀 더 엄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고요. 양형 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실제로 양형에 의해서 참작될 때 단순히 초범이라고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경중을 좀 달리 봐야 될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그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란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좀 복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후 통첩 정부 쪽에서 했죠. 그러니까 예. 오늘까지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후에 있을 그런 처벌에 대해서 참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작을 하겠지만 이제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3월부터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복귀할 것인가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마지막 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뭐 294명에 달한다는 그런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예. 66명이 복귀한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여 개의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가 72%가 넘는 것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는 곳도 분명히 확인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복귀율료는 지금 뭐 의료 공백을 다시 메우는 데는 현저히 부족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치들 지금 예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여기도 쟁점이 있습니다.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은 일단 사치해 놓고라도요.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정부 측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 수사를 통해서 뭐 이제 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런 통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의사 면허 정지라던가 이런 사법 절차들이 행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까지 처해질 수 있고 예. 사실상 어떤 그런 법정형 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오늘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뭐 정지된다거나 뭐 징역형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발 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을 부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어떤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송달이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저희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게 읽은 걸로 볼 수 있냐 등이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법적인 시비는 좀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사실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송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편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뭐 여의치 않다면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예. 아니면 이제 문자로도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을 꺼둔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켜 있었다고 해도 그 문자 못 봤다고 한다거나 뭐 우편은 아예 반송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예. 확인이 안 되면 전공의 집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에도 집에서 문 안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다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논외로 하더라고요. 이런 반발 등 이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측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지금 구성해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의협의 전현직 간부 5명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이런 사태 있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그렇죠. 건데 처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간부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지까지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예. 이제 간부들에 대해서 고발을 일단 진행이 했다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게 되겠죠. 일단 고발의 혐의를 보자면은 이렇게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부추김으로써 집단 행동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이 전공의들이 속해 있는 법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상 업무 개시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발이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피고발인들, 예.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출석에 정한 이유 없이 몇 차례 불응을 하게 되면은 체포영장도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요. 주동자에 대해서는 뭐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실타래를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귀 등등 지켜봐야 할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